중동에 또 불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한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도심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אנחנו בעיצומה של המערכה. יש לנו הצלחות מאוד מרשימות, אנחנו בפאתי העיר עזה, כבר יותר מפאתי העיר, אנחנו מתקדמים.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난민촌에 대해 사흘 연속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학교와 병원, 구급차까지 공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숨진 사람이 이 양쪽에서 이미 10,000명을 넘은 걸로 보입니다. نسوان واطفال كلها تحت الركام هنا حسبي الله عليكم لا معدات ولا شيء مش قادرين نفهم ماتوا كلهم 아, 진짜 끔찍해요. 너무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방송이 나갈 때쯤엔 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있을까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그냥 얼핏 알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부 다 둘 다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땅 전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뭐 역사가 어떻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땅 전쟁으로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우리가 75년간의 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75년의 분쟁이라고 하는 걸까요? 75년 전에 뭐가 있었나 보네. 이스라엘 뭐 건국하고 관련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역시 홍석천 씨가 제대로 짚어주셨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건국 1948년 5월 14일에 있었던 그 일 때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원래 땅 주인은 누구였던 거예요? 자, 이게 시점과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볼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고대 지명이 가나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잖아요. 우와. 유대인과 아랍인의 조상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조상이 같은 거군요. 네, 조상이 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엄청 내려가네요. 네. 아브라함에게는 본처가 있었고 사라라는, 그리고 후처가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후처 하갈에게서 먼저 아들을 얻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남인데요. 그 이스마일이 후손들이 바로 아랍인들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도 아랍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선조가 이스마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본처 사라에게도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고,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같은 조상이니까 사실은 같은 후손이 되는 거죠. 뿌리가 한 뿌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네. 형제 민족인데 종교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보죠. 여러 가지가 그런데 굉장히 너무 남 얘기 같지 않은데 우리도 그러고 있긴 하죠. 맞습니다. 기원전 15세기에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거기에 후대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여기 고대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건국 전에, 고대 이스라엘 왕국 건국 전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결국 이 땅에는 유대 민족도 살고 있었고, 네. 그리고 아랍 민족도 살고 있었고, 또 그 외에 여러 다른 소수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신께서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이곳에 평화를 그리셨어요. 네. 그런데 서로 총을 겨누는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형제끼리. 그러니까 이들 형제를 근데 적으로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나라요? 나라가 있습니다. 차이를 누군가가 네. 갈라놨다. 미국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그때는. 옛날에 로마. 영국? 독일. 영국이 영국 맞아. 네. 물론 로마도 한 역할은 했어요. 역사적으로지만 본격적으로는 영국이 그 역할을 미국이가. 한 것이죠. 영국이 무슨 약속을 어겼죠? 맞아요, 네. 홍석천 씨. 영국이 사실은 공수표를 남발을 해요. 자, 때는 20세기 초에 네. 제1차 세계대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영국과 오스만 제국이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유대인들이 기원 후에 70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유럽으로 또 지금 현재 러시아로 또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죠. 근데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발발하면서 이 오스만 제국을 이길 욕심으로 책임지지 못할 약속들을 하는데요. 1915년에는 아랍인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영국을 도와준다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당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줄게. 독립국가 세워주도록 할게 라는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약속을 한 게 맥마흔 흡세인 협정입니다. 한편 또 19세기 말부터 유럽에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너무나 핍박과 또 차별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 우리도 우리의 나라를 건국하자. 우리 야훼가 주셨던 땅,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가서 우리나라 건국하자라는 시오니즘 운동이 활발하게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었죠, 영국이. 전쟁하면 뭐가 필요해요? 전쟁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사실은 그 자금줄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국이 유대인 부자들에게 전쟁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면 오스만이 지배하는 그 팔레스타인을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 건국하는 땅으로 줄게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중 약속 아니에요? 이중 약속이죠. 그게 바로 벨푸어 선언이에요. 서로 상충되는 약속을 영국이 2중, 3중으로 해요. 결국은 이 맥마흔 협정은 없던 일로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약속대로 이 땅에 이주를 시작하죠. 그래서 1920년대에서 40년대를 거쳐서 이곳에 정착하는 유대인 이주민 수가 증가를 하게 돼요. 특히나 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탈출해오는 유대인 이주민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임자 없는 땅,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여기도 누군가 살고 있었잖아요. 팔레스타인. 그렇죠. 거기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민들 인구는 자꾸 들어와서 증가가 되죠. 그럼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 점점 좁아지죠. 그럼 아무래도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됐죠. 마찰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갈등이 커지자 그때만 해도 그 지역을 영국이 식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이 슬슬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슬슬 발을 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툭 어디다 넘기냐면 유엔에 넘겨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으로 넘긴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들은 발 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유엔이 결국은 유엔 분할안을 내놓습니다. The resolution of the Dutch Committee for Palestine was adopted by 33 votes, 13 against, 10 abstentions. 자, 이것이 바로 지도에 보이는 것이 1947년 유엔 분할안인데요. 아랍 지역과 그리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리고 유대 지역을 나누기로 하고요. 예루살렘은 유엔에서 관할하는 국제공동 특별 관할 지역으로 두는 분할안이 바로 1947년 팔레스타인 분할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나눠놨는데 이걸 찢어놓은 거잖아요. 사실 가자 지구는 별로 이렇게 쓸모있는 땅은 아니에요. 척박했구나. 네네. 근데 이제 서한 지구가 문제죠. 왜냐하면 서한 지구는 예루살렘이라는 중요한 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요. 또 저렇게 나눠 놓으면 싸움이 안 생기죠. 안 생길 수 없게 잘라놓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분열과 갈등이 생기라고 만들어놓은 지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정하게 이거를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평화롭게 이렇게 나누자라는 그런 의도는 별로 안 보이는 그런 분할안이죠. 저는 궁금한 게요, 쌤. 저기 살고 있는 당사자들은 저 분할안을 받아들였나요? 당연히 유대인 지지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원래 땅이 없었잖아. 근데 여기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니까. 그렇죠. 유엔에서 이제 지정해 준 거니까. 근데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은 어떻겠어요?
갑자기 뭔가 애초에 우리 땅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네. 우리 땅이 전부였는데 사실 1920년대 지도를 보면은요 거의 95% 이상이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거부했죠. 이듬해인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국한 지 채 하루도 기쁨이 가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 아랍 이집트를 필두로 해서 총 5개국의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바로 공격. 네, 그게 바로 제1차 중동 전쟁이에요. 아, 하루 만에 공격을 했다는 건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되죠, 반드시. 그렇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그들에게 좋은 명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은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우리 아랍 형제들이, 팔레스타인 형제들이 유대인들에게 땅을 빼앗겨? 이건 두고 볼 수 없지? 라는 명분이 있었으나 사실은 그 속내는 유대인에게 땅을 빼앗기느니 우리가 좀 차지해보자. 이집트는 이집트, 요르단. 따로 속내가 있었던 것이죠. 진짜 셈법이 있었구나.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요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요. 왜냐하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3대 종교의 성지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곳이잖아요. 저는 예루살렘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 순례를 다 했는데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경복궁, 인사동, 뭐 이렇게 익선동 요 정도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아요. 네,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네. 이렇게 중요한 성지가 있으니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랍인들도 그렇고 즉 팔레스타인들도 그렇고 그 옆에 아랍 국가들도 이거 유대인에게 이 땅이 넘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근데 저렇게 작은 나라를 5나라가 힘을 합쳐서 공격을 했다면 이스라엘이 참패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아랍 국가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5나라가 너무 가볍게 보고 전쟁에 임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나라 잃고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나라를 갖고 싶어 했겠어요. 그리고 군사력의 차이도 좀 있었어요. 사실 5개국 아랍 국가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면 많잖아요. 근데 이 아랍 국가들이 군사 조직력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내 치안을 위해서 훈련받고 한 거지 이렇게 해외 원정까지 가서 특히나 연합을 해서 국가가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도 이게 1차라고 써있지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제가 알기로 또 4차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겼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스라엘이 거의 다 전부 이겼는데요. 2차, 3차, 4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슈카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런데 특히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은 6.1 전쟁이라고도 하거든요. 단 6일 만에 일주일이 안 돼서 휴전이 체결된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이 압도적이었다는 압도적으로 뜻인가요?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때 뺏은 영토가 무려 3배나 확장이 됩니다. 우와. 보시죠. 이집트한테서도 이집트까지. 시나이 반도를 뺏었어요? 시나이 반도까지 뺐고 저기 보면 요르단강 서안지구 그게 원래 요르단 땅이었거든요. 요르단 땅 그리고 위에 골란 고원 시리아 땅이었거든요. 골란 고원을 획득합니다. 아랍 국가들 자존심이 상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요. 지도를 보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집트 같은 경우는 시나이 반도를 통째로 뺏긴 거잖아요. 지금 수에즈 운하 옆에 우측까지 뺏긴 거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같은 해 8월에 아랍 정상들이 충격을 받고 아랍 정상회의를 어디서 하냐면 수단의 수도가 카르툼이거든요. 카르툼에 8월에 모입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자,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스라엘과는 3 no다. 뭐냐면 no peace, 평화 없다. No negotiation, 협상 없다. No recognition,
뭐냐면 인정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국가로 인정을 안 한다는 그렇죠. 건가요? 철저히 이스라엘 고립시키고 아예 중동에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때 폭풍의 눈이었던 저 팔레스타인 이때는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때 이제 발생한 일이요. 1964년에 팔레스타인 분리 독립을 위해서 무장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그 무장단체가 바로 피에로, 팔레스타인의 해방군이죠. 이때 했구나. 들어보셨죠? 네, 64년에. 근데 처음에 이 피에로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지고 나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완전히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이때 이 야셀 아라파트가 이끄는 이 피에로는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변하게 되고 무장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독립은 무장으로밖에 싸워서밖에 투쟁할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이후 PLO는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1970년 아라파트의 대원들은 여객기를 납치한 다음 승객을 석방한 뒤 요르단 사막에서 폭파시켜버렸다. We got all the headlines, all top news on television. Although we were called terrorists, I don't know what, it doesn't matter. What matters is that at the end of the day, Europeans started to say, why are they doing this? Who are they? 그런데 1972년에 분쟁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평화와 화합의 장이 올림픽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올림픽장이 순식간에 테러의 위협에 뒤덮입니다. 테러범들은 누구였냐면 피에로 내부에 여러 분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분파 중에 검은 9월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미넨 올림픽에 참석한 그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해서 2명을 살해하고요. 9명을 인질로 잡고 구금된 팔레스타인 지도자 석방해라 하고 인질 교환 협상을 벌여요. 그런데 이들을 진압하고 싸우고자 하는 과정에서 인질들이 전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이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휩싸이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피해 보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고민은 깊어가죠. 왜? 한쪽에서는 테러로 인해 계속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민중들의 저항에 맞부딪히게 됩니다. 민중이라면 팔레스타인 민중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1987년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아랍어로 봉기라는 뜻의 인티파다를 일으킵니다. 이런 민중봉기를 마주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결단을 내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당시 그 이스라엘 총리가 있었어요. 이착 라빈이라고 있었거든요. 라빈? 이착 라빈, 네, 들어보셨죠? 네. 이착 라빈은 1차 중동전쟁 때 참전을 했고요. 그리고 3차 중동전쟁 때는 이스라엘군의 참모총장으로 6일 만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라빈 총리가 자, 전쟁에는 승리를 했지만 언제까지 무력으로 이 땅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고 큰 결단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던 팔레스타인의 피에로의 수장 야셀 아라파트와 손을 잡기로 한 거죠. 손을 잡았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오슬로 협정. 아까 힌트에서 나왔던 오슬로 평화협정이죠. 네. 그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그렇죠. 있는데 그럼 아라파트. 네, 맞습니다.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이에요. 네. 한마디로 땅과 평화를 교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평화를 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자는 것이죠. 8개월간의 굉장히 긴 협상 끝에 미국 백악관으로 가서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 평화를 둘이서 선언을 합니다. 지금 이거 보면 이때 끝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때 그러면은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로부터 완전 독립을 해서 이제 그래 너는 그거 갖고 우리는 이제 건들지 말고 이제 그만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처음부터 독립국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독립국가가 되기 위한 전 단계의
자치정부를 수립하자는 거예요. 수립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르단강 서안 아까 지도에서 보셨잖아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있었는데 일부 철수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처음으로 수립을 한 거죠. 초대 자치정부 수반으로서 당시 망명 생활을 해서 해외에 떠돌던 야세르 아라파트가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초대 수반이 되고요. 이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측이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났을 때 라빈이 이스라엘 측의 총리 라빈이 적이었던 팔레스타인의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의 어깨를 감싸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릴 만큼 흘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별개의 정부로 공존하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평화의 가능성을 봤죠.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오슬로 협정으로 이듬해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I wish to salute all of them, the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bear the enduring burden of bereavement. المجد لله في الأعالي وعلى الأرض السلام. وعلى الأرض السلام. 희망이 막 넘치죠. 그런데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요. 그럼 같은 1995년 12월 4일에 이 오슬로 평화협정을 주관했던, 이끌었던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피살당하게 됩니다. 맞아. 그때 죽었어. 누구에 의해서? 누가 죽인 거죠? 누구에 의해서? 극우 강경파인 유대인 대학생이 쏜 총탄에 맞아서 같은 내부에서 내부에서. 그래서 평화를 완결짓지 못하고 사망을 하고 만 거죠. 양측 모두 일체의 양보를 거부하는 내부 강경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측의 극단주의자들이 이 평화의 판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슬로 평화협정식 당시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평화에는 적이 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라빈 총리 피살 사건뿐만 아니라 이와 너무나 유사하게 닮은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있었어요. 라빈 총리처럼 군인이었고 독립전쟁에 참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동 4차 전쟁 때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이 시나이 반도 땅을 이렇게 탈환을 해서 전쟁 영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전쟁으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고 이스라엘과 평화를 모색하게 돼요. 그래서 1977년에 이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랍 대통령이 정상이 이스라엘 방문에 이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전격적으로 방문을 하고 평화협정을 벌입니다. 그래서 1978년에 그게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거든요. 미국의 대통령 휴양지가 캠프 데이비드잖아요. 거기서 평화협정을 벌이고 역시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합니다. 중동 평화 중재에 힘쓴 사다트 전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전 이스라엘 총리의 평화상 수상은 노벨상이 분쟁 해결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음을 완전 똑같죠. 깔끔하니 같은. 설마 그 끝도 똑같이. 설마 똑같이.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또 피살. 내부에서. 그런데 이 사다트 대통령이요.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협정이 이게 안 깨졌나? 그러면 93년도에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게 양쪽 극단적인 세력이 지금 계속 여태까지 하고 있는 그런 건가요? 모든 정치판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극우 막 이렇게 극좌 막 이렇게 극으로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온건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지 평화가 오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오슬로 평화협정이 라빈 총리의 암살로 인해서 급격히 동력을 잃게 되죠. 결국 이것은 휘조각이 되고 맙니다. 아하. 라빈 총리 사망한 후에 이스라엘도 새 총리가 필요하죠. 네. 새 총리를 선출할 선거가 열리는데요. 이때 젊은 정치인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젊은 정치인? 이 사람입니다. 잘생겼어요. 어디 배우처럼 생겼어, 배우. 외모도 하버드대 나왔고요. 특공대 출신이에요. 완전 엘리트 정치인 같은데.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아, 지금? 네. 지금 총리? 현 총리. 젊었을 때 이랬어요. 젊었을 때 저렇게 잘생겼다고요? 네, 다른데? 이미지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최장기간 집권한 총리이자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인간적인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극우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늘리는 거예요. 정착촌을? 자, 유대인 정착촌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2000년부터 서한지구 안에 정착촌을 지으면서 분리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착촌은 초기에 유대인 공동체 건설을 위해 또는 유대교 성지 보호를 위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That was purchased in 1980 from a Palestinian legally. اليوم أخذوا منا أرضنا سرقوا أرضنا سلبوا الحلم الفلسطيني شتتوا مستقبلنا عملوا لنا على إنه يعني اليوم الواحد 유대인 정착촌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야, 아예 집을 지어서 밀고 들어갔구나. 완전히 금붙고서 이제 여기는 우리 거가 넘어오지 마라라고 하는데 예, 여기까지는 우리 유대인 정착촌이야. 너네 들어오지 마. 라고 하니까 그 이면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뻔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기 우리 땅이었는데, 내가 살던 땅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거를 땅을 그냥은 못 뺏을 거 아니에요? 땅을 샀나요? 유대인들한테 땅을 사게 만들죠. 그래서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어떤 점령지에 그 점령국의 민간인들이 거기서 살게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 국제법 위반이에요. 제네바 협약 위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땅이 넓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여기에 들어가게 만든 건가요? 자, 이스라엘 건국하면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 땅에 독립된 유대 이스라엘 건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팔레스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특히 90년대에 신냉전 시대가 끝나고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그 땅에서 살던 많은 유대인 이주자들이 이스라엘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사람이 늘어나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집질 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에 야금야금 이 유대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마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리쿠르트당, 보수당인데요. 이 리쿠르트당의 이제 수장이 되면서 이 유대인 정착촌이 더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서한지구 이스라엘 인구표를 한번 보세요. 1999년과 2016년 증가가 아주 급격한 경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8년까지 서한지구에는 정착촌이 무려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한지구 정착촌 넓히기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에요. 급기야 네타냐후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하죠. זה לא רק שאלה של הקשר למולדת, בוודאי שכן, אבל קודם כל זו לא הדרך לעשות שלום. לא נעקור, לא יהודים ולא ערבים. 근데 서한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이 늘어난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같은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뭐 그 나라 밖으로 나가지는 못할 테니까 점점 좁은 곳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밀집돼서 계속 몰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밀집되게 압박을 해놓고 너네 나가려면 나가. 어려운 땅에서 살기 힘들지 나가려면 나가. 사실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죠. 예. 오슬로 협정을 좀 믿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 그렇게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공권력으로 좀 지켜주고 있는 건가요? 서한 지구에서? 그렇죠. 요 서한 지구에 이스라엘 그 주둔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둔군의 명분은 뭐냐면 정착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한다. 안보 명분으로 이스라엘군을 여기 주둔시키고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살얼음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슬로 협정은 사기다라고 외친 하마스 있습니다. 하마스. 네. 지금 저 하마스 저 심벌을 보면 저 위에 이스라엘 저 땅 지도잖아요. 지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칼로 이 땅을 우리가 지키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런 의지가 여기서도 심벌에서도 보이죠. 하마스 여기 보시면 아랍어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아랍어로는 하라카툴 무카와마틀 이슬라미야, 이슬람 저항 운동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거 이니셜 그 첫 글자를 딴 건데요. 그게 또 하마스 아랍어로 묶어놓으면 그게 열정이라는 아랍어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1987년에 창설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그 인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 극우 정치인이자 당시 야당 의장이었던 아리엘 샤론 전 총리가 이슬람 성전인 동예루살렘의 알-악사 사원, 이슬람교에 있어서 3대 성지 중에 하나다. 근데 이 사원을 전격 방문합니다. 이스라엘 정치인이 출입하면 안 되는 이슬람 성지 알-아크사 사원을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리쿠르당 당수가 전격 방문합니다. I came here with a message of peace. I believe that we can live together with the Palestinians. 이에 분노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차 인티파다 봉기를 일으켜서 또 이스라엘군과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끼리 교전과 테러로 수천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이 파타당이 있거든요. 이 파타당이 무능하고 부패한 이미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지를 잃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마스가 2006년에 진행된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어서 이 하마스가 정당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부터 가자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하마스 인정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를 그전에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테러 조직하고 아무리 정당으로 선출이 됐어도 인정 못하겠다. 그때부터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 가자 지구에 대한 어떤 공격, 이것이 늘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무장단체 테러 공격이 증가를 하고 유혈 사태가 계속되자 이 방법만큼은 정말 떠올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스라엘의 선택,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스라엘은 대테러 등 국가 보안을 이유로 이스라엘은 2000년부터 이런 분리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어진 분리장벽의 길이는 700km가 넘습니다. 뒤에 있는 저 장벽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쪽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저게 그럼 가자 지구 자체를 전체를 다 막아서 여기는 아예 그냥 무슨 마치 지금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감옥처럼 만들어 버려가지고
분리를 시켜버린 겁니까? 아예?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서한 지구도 마찬가지고. 그쪽도 다. 네. 왜 아까 지도에서 보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있잖아요. 가자 지구, 서한 지구 그 둘레를 다 이렇게 장벽을 친 거예요. 그런 선택을 저는 거기 가서 합니다. 저거 도로를 네.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이게 상상보다 훨씬 높아. 맞아요. 그럼 안쪽이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은 이 장벽을 테러와 위협을 막기 위한 보안 장벽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팔레스타인 측은 이건 인종차별 정책이야, 장벽이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가 우리나라 세종시보다 조금 작은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 면적에 작은 면적에 230만 명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접도가 가장 높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자 지구 50% 이상이 실업자들이에요. 할 일이 없구나 거기가. 네. 그러니까 특히나 하마스가 2007년부터 가자 지구를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인정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여기 통행하려면 이스라엘 정부가 발행해주고는 통행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통행증 발급받기도 쉽지 않고요. 이 분리장벽이 없었을 때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이제는 3시간을 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노동자가 7시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해요. 그러면 분리장벽 안에서 새벽 4시에 떠나서 한 2시간을 돌아가야 되고 검문소에 가면 또 수색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줄이 또. 네, 줄이 길고 거기서 온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 레이저 통과해야 되고 검문 검색 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4시에 나와야지만 겨우 이 7시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자 지구는 천장이 없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특히나 가자 지구에 있는 가자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땅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땅굴을 통해서 식량도 유입하고 밀수로 또 물건들도 다 유입하고 네, 왔다 갔다. 근데 수천 개가 넘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땅굴의 길이가 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지하까지 약 40m 깊이로 땅굴을 파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완전 봉쇄가 됐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 분리장벽 안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어린 아이들이에요. 자, 어린 아이들 넓은 땅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꿈을 키우면서 자라나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분리장벽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장벽에 대해서 돌을 던집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이스라엘 군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조차 이스라엘 군이 잡아다가 구금을 시켜요. 재판소에 세워요. 벽에다가 돌 던지면요? 네.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돌을 던지는데. 근데 저 안에서 저렇게 자란 아이들은 결국에는 약간 하마스 대원이 되든지 뭐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거의 들거든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하마스 같은 무장대원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스라엘 아이들도 역시 이걸 보고 자랄 거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보는 세상 역시 계속 이거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부모님께 배우면서 이렇게 자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아이들도 건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유대인 아이들이 이 분리장벽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팔레스타인 사람과 우리는 분리돼야 되는 그런 민족이야. 섞이면 안 되는 민족이야. 라는 무의식의 쇠뇌가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점점 더 아이들의 생각에는 극우 성향이 심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도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섞여야 뭐 서로 이해를 하는데 저거는 분노 그 자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장벽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국무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휴먼 애니멀들이다. 그들은. 인간 동물이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상반되게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너무나 불행한 상황이죠. 와, 근데 이런 수업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팔레스타인만 욕할 거였지. 모르고 그냥. 국제사회에서도요, 이스라엘의 분리장벽에 대한 맹 비난이 있었어요. 2004년에 이 장벽 건설은 국제법상 불법이다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분리장벽 건설이 팔레스타인의 주민의 이동권, 또 직업 선택권, 교육권, 의료권 심각하게 모두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처럼 분리장벽에 대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저항과 국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분리장벽을 완성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끝내 스마트 장벽까지 2중, 3중으로 설치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